위드팟 김광진, 정주식의 시사정비서. 우리가 나중에 상속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주제를 조금 전환해서 요즘 또 이슈가 되는 화제 중에 하나가 청와대가 이제 그 2기를 개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경제 관련한 분들이 이제 쭉 바뀌었는데, 경제 수석도 바뀌고 일자리 수석도 바뀌고 뭐 이렇게 되면서 보수 언론에서는 사실상 소득주 성장이 실패한 것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도 뭐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어렵다. 근데 이 경제가 어려운 게 남북 관계가 그래도 좋은 걸로 커버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민생 경제는 참 어려운 지경이다. 뭐 이제 이런 기사들도 막 쏟아지고 있고 그런데 일단 크게 두 가지 질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제학자들 이렇게 저도 이제 방송 나가서 막 하다 보면 보수 패널들이 이런 말 꼭 하시거든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 한 번도 어느 나라도 시행해 본 적도 없고 성공했다고 하는 학설도 없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 학설이 없는 건지 궁금한 점이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레토릭을 가지고 현재 주류 학계에 퍼져 있는 학설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다른 형태로는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토마스 피케티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주장은 전체 경제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지속가능한 자본주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계세요. 그런 논리를 펼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뭐 TV에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뭐 그런 걸로 성공한 적도 없고 뭐 그런 학설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TV에 나온 패널이 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뭐 사실 저도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그거는 소득주도 성장의 근본이 결국 이제 어떤 레토릭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를 생각을 깊게 안 하시고 그냥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냥 이 신기해 보이는 제목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지, 결론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은 그냥 우리 경제의 수요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정말 간단한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또는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가처분 소득이 뭐예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회사에서 월급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맨 처음에 뭐 소득세가 나갈 것이고 4대 보험이 나갈 것이고 받습니까? 비밀입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슬퍼지네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 맨 처음에 세금이 이제 제해지겠죠. 떼어지고 그다음에 4대 보험료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요 4대 보험료 및 세금이 뗀 월급을 제가 받는다고 해서 그 돈을 제가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재테크를 위한 투자도 하게 돼 있고 뭐 또는 뭐 미래의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니까 보험에 대한 비용도 지출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지출을 제외하고 정말 오롯이 내가 이제 나의 생활을 나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는 개념인 겁니다. 경제적으로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결국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은 물건을 많이 사게 돼 있으니까 재화가 많이 팔리면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고,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면 결국 GDP가 늘어나고, GDP가 늘어나면 이제 그 결국 이익이 많아진 기업들이 다시 또 투자를 하거나 이제 사람들한테 더 높은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이제 이런 선순환 구조를 그냥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려면 누군가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일은 더 조금 하라 그러고. 그렇죠. 근데 돈만 많이 주라 그러고. 그렇죠. 이것에 대한 매칭이 현실성이 있냐라고 하는 논쟁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하고 하는데 돈은 줘야 된다. 돈은 근데 누가 주냐? 기업이 줘야 된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일도 조금만 더 줄이겠다는 사람들한테 돈만 계속 많이 주라라고 하는 정부의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주 52시간 제도라는 것이 주 52시간 제도라는 것이 일할 시간을 줄인다라는 지적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을 하는 거는 이제 사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예, 주 40시간인데 여기서 초과근무 12시간까지를 정부가 허용을 해 주겠다라는 거지. 그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기업이 수당을 지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3교대를 돌리던 것을 4교대로 바꾼다라던가 뭐 약간 이런 조정이 필요한 거지. 일할 시간을 줄인다는 지적은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런 거죠. 기존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건비가 지출이 된다라는 게 이제 그런 지적사항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질문은 네. 일자리를 나눠서 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60시간 일하던 걸 52시간만 일하게 되면 네. 6시간 일할 사람을 새로 뽑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 사람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네.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통장에 돈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개별 개인에게. 네네. 그러면 나는 60시간은 일하는 돈을 받아왔던 사람인데 네. 내 일 시간이 52시간을 줄면 네. 자연스럽게 내 통장의 돈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근로 조건을 늘리는 것과는 네네. 별도로 네네. 그거는 뭐 인권적 측면이나 복지의 측면이나 노동권에 대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예. 때 당연히 가자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네네. 개별 개인 그러니까 네네. 반대하는 사람 중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뭐 야간이라도 뭐 하고 싶은데 정부가 네. 못하게 한다. 막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전체적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 틀로 봤을 때 개별 개인의 그 원래 받던 급여보다는 줄어들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가처분 소득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같이 올린 거죠. 네. 그래서 최저임금을 같이 올린 겁니다.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는 단계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그 보수 진영에서 이걸 반대하는 논리가 그런 걸로 성공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의 성장 모델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레토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거의 반대를 상상해 보면 이런 건가요? 예전에 우리가 그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뭔가 국가 주도의 수출 산업을 통해서 뭔가 성장을 하던 모델의 약간 반대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 없다고 생각을 흔히 합니다. 말하던 낙수 효과 같은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집중해서 하나를 발전시켜 놓으면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걸로 사람들은 먹고 산다. 그러니 메인 하나 기업에게 몰빵해서 돈을 몰아주자. 뭐 이제 이런 그동안의 관행과 좀 반대되는 대치인 거죠. 그러면 이게 예전에 그 수출 주도형 저임금 그 노동을 기반했던 그런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개별 그 경제 주체 개인들에게 소득을 높여서 이거를 좀 다른 모델로 바꿔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인 건가요?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제 최종 목적지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는 발전 도상에서 굉장히 낮은 인건비의 도움을 많이 얻었어요. 낮은 인건비의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 이제 또 그 낮은 인건비라는 것도 뭐 대기업은 이제 월급을 많이 받았지만 제조업에서 하청과 재하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특성상 뭐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4차 이렇게 쭉쭉 내려갈수록 이제 인건비의 삭감이 좀 과도했던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경제의 기저를 떠받쳐 왔던 이제 그런 경제 발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국이 더 이상 수출 주도로 경제의 파이를 더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취해야 되는 방향은 뭐냐?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네. 뭐 제가 뭐 대통령님의 뜻을 아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고도 성장을 할 수가 없는 나라고, 한국은 고도 성장을 할 수가 없는 나라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매년 약 2-3%씩 미미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1,500조짜리 GDP를 결국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눠 쓰느냐에 앞으로 우리 경제의 명운이 좀 달려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업은 회계적으로 이익잉여금이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계속 이익잉여금이 축적이 되니까 이제 게다가 그 이익의 규모도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막 고용을 막 늘리고 그래도 사실 상관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익이 올해 이익보다 한참 증가할 거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근데 현재의 한국 경제는 이제 고도 성장을 마치고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하는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요거는 정부의 경제 정책의 어떤 운신의 폭이라는 점에서 이따 또 언급을 드릴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소득 주도 성장 또는 뭐 수요 중심 경제라는 그 아젠다 자체는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지적 역시 저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은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타격이 크긴 하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또 이제 방송 나가면 많이 이제 듣는 공격 중에 하나가 이제 하여튼 좀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 예. 그리고 정부도 막 몇 가지 발표를 했잖아요. 뭐 예. 뭐죠? 그 직업 통계를 뭐라 그래? 실업률, 고용 노동률, 예. 뭐 이런 예. 고용률도 뭐 떨어진다, 뭐 이렇게 하고 최악의 뭐 청년 실업률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막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해봐야 정부가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고 지난 1년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보수 정권이 했던 것에 대한 뒤처리하느라고 바빠서 제대로 된 정책도 못 써봤다. 그리고 경제 정책을 어떻게 1년 만에 평가하겠냐,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거다. 뭐 사실 이런 정도로밖에는 커버를 칠 수 없는 능력인데, 예. 이 소득주 성장의 1년이라고 하는 상황들, 그리고 예. 사실 정권은 이제 5년 임기니까 그렇죠. 앞으로 4년밖에 이제 남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감당하고 가면 훨씬 더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아예 45도짜리 직선은 아니더라도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올라가는 지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면 되는 건지, 이 지금의 1년과 앞으로의 4년의 상황들을 좀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 대전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일컬어서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제 5월에 저희 고용 동향에서 좀 충격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동연 부총리께서 시급하게 대책을 좀 마련하겠다, 이런 어나운스도 좀 하셨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제 그 정혜성 비서관께서 하시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5월 고용 동향에서 충격이 왔던 이유는 두 개예요. 자동차랑 조선. 예, 이 두 개입니다. 자동차랑 조선 이 두 개의 그 이유에서 또 그 이유를 좀 더 파보면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제 GM대우 군산 공장 폐쇄와 있었던 어떤 1년의 그런 고용 충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이제 뭐 대우조선 해양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의 계속되는 다운사이징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볼 때 고용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거는 맞아요. 고용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거는 맞는데, 이게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인과관계를 완전히 잘못 인식한 겁니다. 예. 근데 그 기재부 장관이 그 네. 인과관계를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모른다고 했습니까? 기재부 아니 장관이? 모른다고는 안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언론이 그렇게 인과관계를 하면 잘 반박해라. 그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줬으면 되는 일 아닌가요? 설명했는데 내가 모르는 아니 안 그 들었나?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면 공격을 멈출 거야. 아 그렇구나. 조중동이 맞아. 김 부총리 말이 맞아.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정부의 소득 주도 정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몇 가지 정책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이해하기로는 최저임금 인상 정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 같은데 또 다른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와대가 딱 그 말을 했어요. 어.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냐라고 하는. 맞아. 홍보 제대로 못하네. 저도 그걸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부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최근 이제 추진을 해왔던 경제 정책들의 네. 대표적인 것들을 좀 짚어보자면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법인세 인상이 있습니다. 그 이명박 정권 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좀 낮췄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원래대로 원위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효세율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 대비 거치는 법인세의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실효세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인데 이 최저임금 인상이 왜 재정 정책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그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을 겪는 그런 이제 뭐 자영업자나 네. 그렇죠 소상공인 분들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보조금을 또 지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발표됐던 그 청년 창업 바우처 1억 5천이었나 1억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청년 창업 바우처 지급 등이 이제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의 주요 골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기업에서 가게로 경제적인 부를 이전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실효 법인세율을 높임으로써 이제 정부가 이제 법인에서 거두는 세수를 증가시키는 이제 그 재정을 이제 뭐 예를 들어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거거든요. 네. 말씀하시는 정책들을 들어보니까 그냥 그게 뭐 별다른 포인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법인세 그 감면은 축소시키고 최저임금 높이고 여러 가지 뭐 복지 정책들을 강화하고 그냥 이 정도의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뭐 다른 문재인 정부만의 경제 정책에 다른 포인트 같은 게 있나요? 그냥 그거를 묶어서 야 이제는 우리가 소득 주도 성장을 해야 돼라는 말을 좀 예쁘게 제이노믹스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예쁘게 명칭만. 포장을 한 거 정도의 느낌인데 뭐 다른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게 있나요? 뭐 이제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에 어떤 이제 엣지가 있느냐라는 그렇죠. 질문으로 네.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연관해서 질문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 경제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네. 좀 정체되는 구간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네, 나라들이 네, 그렇죠. 선진화가 네. 이제 끝나면 선진국들이야 뭐 2-3% 계속 하니까 네. 그런 나라들이 그걸 전환할 때 하던 방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면 네. 그 나라들도 그럼 처음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걸로 살리다가 점점 더 뭐 가계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전환되는 우리가 그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새로운 이렇게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고민을 안고 시작하고 있는 건지. 근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이미 선진국이 된 그 국가들이 그런 식의 전환을 했을 했느냐? 때는 결정적인 그게 있었죠. 사실은 대공황이 가장 큰 계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직접 비교를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미국과 한국의 제조업 보호 정책 같은 것도 사실 조금씩 다 다르고 그다음에 뭐 유럽의 복지 정책과 한국의 복지 정책도 굉장히 다르고 또 이제 과거에 이제 식민 지배를 했냐 안 했냐 또는 한국처럼 권위주의 정권이 경제 발전을 정부 주도로 한 적이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차이들이 굉장히 섞여 있어서 그 국가의 경제 발전 도상을 만들어 왔던 거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지금도 굉장히 좀 실험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어떤 엣지라고 한다면 저는 엣지가 굉장히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패러다임을 바꾼 거거든요. 네, 패러다임을 바꾼 건데 이제 이전까지 정부에서 낮은 인건비를 용인을 하면서 높아지는 기타 비용들을 메꿀 수 있게 해줬다면 이제 이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더 이상 낮은 인건비로 경제를 유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인건비를 올려서 경제의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 근데 그러면은 인건비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여기서 뭐 많은 뭐 언론사의 기자님들이나 또 패널로 등장하신 분들의 주장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시행을 한다라고 했으면 그 올라가는 인건비에 따라서 우리 기업, 우리 경제 주체는 어떻게 더 효율성을 갖출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는 기업이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네. 정부는 경제를 운용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는 정부가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어떤 정부 정책에 따른 경제 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더 효율성을 갖추고 대응을 할 것인가는 기업이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많은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최저임금이 오르고 52시간 근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뒤집어서 그대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은 최저임금이 17% 올랐다고 사업을 접는다. 그러면은 정말 인건비가 17% 올라서 회사가 망할 정도로 취약한 회사의 구조면 그럼 당신은 여태까지 사업을 영위를 해오면서 어떤 혁신을 했습니까? 어떻게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했습니까? 라고 사실 저는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을 굉장히 혼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자영업자를 대하는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자영업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민감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똑같아요. 낮은 인건비로 인해서 높아지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높아지는 임대료를 낮은 인건비가 낮았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인건비가 같이 올라가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경제를 관찰하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해 왔던 모든 정부는 자영업자를 보호하려고 했지 자영업자를 내쫓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롯데마트에서 통큰 치킨 팔던 거 못 팔겠단 말이죠. 그렇죠. 예, 못 팔게 했었고 대형마트 뭐 한 번씩 의무 쉬게 그쵸, 하고 예. 의무 휴무제 도입하고 그다음에 백화점도 의무적으로 쉬게 하고 기업형 슈퍼마켓도 의무적으로 쉬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영업자를 보호를 하기 위한 조치. 뭐 예를 들어서 온누리 상품권을 도입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전 국가적으로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를 도입했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자영업자를 보호를 하기 위한 조치였지. 대한민국은 한 번도 자영업자를 정부가 적대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자, 이제 정부가 그렇게 자영업자를 보호를 해 왔는데 최저임금이 오르고 근무 시간이 줄어듦으로써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뭐 이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높아진 거는 이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에는 균형점 이상의 자영업자가 존재한다. 예, 요거는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 발언이긴 한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점을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많은 자영업자가 있어요. 그 본인이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돼서 네.
정책 결정권자다. 내가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그러면 이 소득자 성장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걸 조금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 없으세요? 저는 국가가 재정 확장을 더 많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재정 확장. 예, 그러니까 돈을 네. 국가가 더 많이 풀어라.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올해 예산안을 보시게 되면은 SOC 예산이 뭐 2월 예산 감안해서 SOC 예산이 20% 삭감됐다고 좀 얘기가 있는데 2월 예산을 감안하면은 SOC 예산의 순 감소는 약 이제 전년 대비 1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SOC 예산이 왜 삭감되냐? 아니 왜냐면은 사람들이 얼른 생각을 하기에는 토목 건축 뭐 그쵸. 이런 비용 말하는 예, 거죠. 토목 건축이 사실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물론 그 중요도는 낮아지고 있지만. 근데 이 SOC 예산이 왜 삭감이 됐느냐? 뭐 직관적이에요.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정부가 이제 뭐 복지 확충이라던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 확충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쪽에서는 예산을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느냐? 균형 재정에 너무 경제 관료들이 좀 경도돼 있는, 물론 다 그분들 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인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그 관료 집단에서 균형 재정,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은 항상 빵 또는 소량에 플러스여야 된다라는 이제 그래야 건전 재정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하게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막 1,000조 빚내고 막 그랬잖아요.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 되고 막. 근데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라도 GDP가 1,400조이기 때문에 네, 저희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1,000조 정도면 이제 한 나라의 경제를 이제 대차대조표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GDP가 총자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채가 1,000조 정도면은 뭐 건전하다. 뭐 그렇게까지 좀 이상한 문제될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거시경제를 볼 때 GDP 대비 총 국가 부채가 얼마냐, 또는 그리고 이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얼마 정도가 되냐, 이 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한국은 정말로 재정이 건전한 나라입니다. 예, 정말로 건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좀 더 써라. 그쵸. 빚을 내서라도. 예, 그러니까 한국의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가지고 보수 언론에서는 뭐 눈먼 돈이 시중에 풀리고 뭐 혈세 낭비를, 저는 그 혈세라는 말도 정말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혈세 낭비라든가 눈먼 돈이라는 얘기는 현재 정부 정책에서 완전히 그냥 엉뚱한 곳에 때리는 거고, 지금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 확장이 너무 찔끔찔끔 일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 돈을 좀 더 풀어라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곳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SOC로 더 풀어라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네. 지금 정부는 SOC보다는 예를 들면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를 뭐 늘린다거나 네. 복지로 이렇게 직접적인 그 현금을 지급한다거나 이제 이런 걸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의 재정 규모로 보면 조금 SOC의 비율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 거죠?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혈세라는 말이 좀 이데올로기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을 늘리고 뭐 적극적인 뭔가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좀 어떤 그 다른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의 어떤 그 수사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들은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혈세를 저런 데다 써? 사실은 더 많은 그 투자를 위해서 그 좀 굉장히 좀 비겁한 그 예전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조중동이 제일 즐겨 쓰던 말이 혈세라는 말이었거든요. 이런 말을 좀 의식적으로 쓰지 않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혈세가 일반 조세를 낼 때는 조선시대에도 혈세란 말 안 썼는데, 네. 그 군역을 대신 가는 비용을 낼 때 그때만 이제 혈세라고 썼거든요. 피를 그렇습니다. 대신해서 바꾸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좀 조세 저항을 좀 불필요하게 유발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는 이익은 자기들이 다 보면서. 여튼 나쁜 사람. 흰군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인상적인 게 오늘 인상 많이 받으시네. 굉장히 원래 이분이 뭐 감동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전문가가 나오시니까 좀 그 우리가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는 정책들에 대해서 대체로
굉장히 선한 정책이고 이건 마치 당위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했잖아요. 통큰 치킨 못 팔게 하고 뭐 마트 운영 시간 뭐 이렇게 그 논란이 나왔을 때 야 이거는 약간 당위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존재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 당위가 뭐 인식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그 자영업자가 왜 늘어났냐 얘기할 때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에 좀 많이 좀 그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좀 과도하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 좀 균형을 잃었던 그런 정책들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이런 얘기하면 욕 먹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굉장히 좀 저는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서 고정이 되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고정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 편집장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 다음 주에도 무슨 말을 하려다 지금 까먹었습니다. 그냥 그만하세요. 저희가 모셨는데요. 국내 얘기만 이제 쭉 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국제적인 경제 뉴스도 관심이 많은 분이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뭘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전문 분야가 어디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느끼는 분인데 다음 편에서 짧게 국제 뉴스, 국제 경제 뉴스 한 편 더 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부에서 이어집니다.